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내 집 마련 없이 안정적인 삶은 없다. 네, 이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명언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 없이 안정적인 삶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들으시고, 네, 가볍게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 원하는데 왜 자꾸 임대주택 살라고 하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기본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내 소유의 집을 원하는데 지금 자꾸 임대주택론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기본주택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주택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건지 내 건지 누구 건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공급 가문의 또 다른 요인이 될까,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투자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죠. 그래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온 이 상황에서는 저는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은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의식의 좀 전환이 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는데 적정 주택 보급률이 있습니다. 적정 주택 보급률은 110%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10가구가 있으면은 주택은 11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1개. 그래서 만약에 10가구 중에 보시면은 이혼하는 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집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10%는 여유를 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정 주택 보급률이 미달한 곳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표적으로 이 세 군데입니다. 110%가 안 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하고 수도권, 부산 적정 주택 보급률 110%가 미달되는 곳이고, 그런데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47%는 무주택자고, 네, 이건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53%가 유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주택자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지금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입니다. 공공.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 안정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저는 내 집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죠.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시기고, 대한민국은 2000년입니다. IMF가 끝난 이후 2000년부터 저금리와 함께 투자의 시대가 넘어왔습니다. 투자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집 마련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이죠.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말하는 첫 번째 투자의 전제 조건은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투자의 시대가 넘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을 깨지 못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왜 해? 나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선행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기본은 내 집 마련을 한 이유부터 해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됩니까? 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축할 돈을 정해서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남은 돈을 우리가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시대에서는 내가 투자를 먼저 해야 할 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이 내 집 마련은 이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 종잣돈은 바로
네, 저축입니다. 저축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대출도 되고 어느 정도 전화가 오네. 네, 하게 되겠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게 버렸네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순서가 있다. 저축을 먼저 하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순서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방법도 저축을 하고 난 돈을 이후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의식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지금 47% 정도의 무주택자 비율은 저는 이거는 이머징 마켓이거나 후진국 비율입니다. 후진국 비율.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적정선으로 110%라는 적정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비율이 47%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급 자체가 너무 고무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매매 건수 추월해서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는 빌라라도 사야겠다. 지금 매매 건수가 아파트를 추월해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층들이 2030 세대들입니다. 2030 세대들이 빌라를 사는 거를 저는 어리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갈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괜찮은데 뭐 15억 정도로 넘어가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 9억 정도는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11억 정도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대안으로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2030 세대들이 선택해야 할 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빌라를 사든가 아니면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사거나 네, 오피스텔을 사거나 아니면은 청약을 하거나. 청약을 하려면은 청약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아이를 뭐 2명 정도를 3명 기본적으로 3명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또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청약을 준비한다. 10년 정도에서 20년을 준비한다 해도 내가 청약 당첨된다는 또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와 오피스텔로 지금 2030 세대들이 몰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면은 저는 오피스텔로 가지 말라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차라리 입지 좋은 저렴한 빌라를 보고 우리가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투자 가치를 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은 자, 한 일례로 볼게요. 네, 일례로 보겠습니다. 뭐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 지금 보시면은 뭐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여기 플래닛에 들어가면은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탐색 기능을 누르시면은 노후도가 나옵니다. 노후도. 이 노후도가 괜찮아요. 저는 노후도 이거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도를 보시면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짙은 뭐 이제 연한 파란색도 있습니다. 빨간 파란색이 지금 짙은 빨간색이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구역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앞으로. 저는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데나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만 무조건 빨간색은 짙은 빨간색은 이거 30년이죠. 30년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그럼 노후 건물들이 많은 곳이 밀집된 곳이 무엇이 됩니까? 이게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 그럼 재개발을 보고 차라리 빌라로 들어가라. 빌라라도.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될 곳을 찾아낼 때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역세권을 찾으세요. 역세권. 첫 번째로 무조건 역세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한강과 가까운 곳, 한강. 한강과 최대한 가까운 곳.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네. 이건 뭐 제가 대본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로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노후도가 계속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강남은 지금 보시면은 재개발이 주택 재건축이 힘들죠.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상가 건물들이 또 많은 곳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된 노후 건물들이 많은 곳. 그렇다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역세권. 보시면은 뭐 성동구 쪽. 이미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 빨갛죠.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 뭐 구이동, 자양동 보시면은 네,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으시는 전략이 저는 역세권이죠. 그래서 잘 찾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러면은 또 한강 근처에서 또 보시면은 강남 접근성 가까운 곳이 또 옥수. 이미 많이 개발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고바인이 이런 이딴 소리 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놓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시뻘건 데가 있어요. 한남 정비구역도 보시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보시면은 3구역 이쪽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네. 그러면은 강남 접근성을 포기한다, 아니면은 한강과 가까운 한강 접근성과 포기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서울 전역 중에 이렇게 시뻘겋죠. 이런 시뻘건 곳 중에 차라리 역세권 주변,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될 수 있는 평지, 아니면은 살짝 고박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주의를 찾는 노력들을 여러분들 하시면은 앞으로 개발되고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좀 도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포권도 한번 볼까요? 마포. 네. 마포권 이대역 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마레프도 있고, 지금 여기서 염리구역도 있죠. 네, 5구역도 있고, 지금 기획되고 있는 3구역도 보시면 마찬가지고, 이 구역을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런 곡들 보시면 다 빨갛잖아요. 이런 곡도 좋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시뻘건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 네, 이것을 차라리 보시면은, 네, 이런 곳들 보시면은 시뻘건 곳들이 많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빌라를 사라. 저렴한 가격으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렵겠죠. 네. 뭐, 이도 있네요. 맞네요. 하여튼, 보시고, 제가 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빌라 비중을 보니까 이제는 빌라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개발 가능성입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투자입니다. 투자가 지금 현재 90% 이상이죠. 실거주 10%라고 보면은, 뭐, 리모델링 좀 하고 하면 다 삽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파트를 못 살 바에는 오피스텔을 사지 말고, 청약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노후 저층 주거지 중에 역세권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빌라를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인기 주춤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첨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20년 동안 청약통장 만들어서 가점 높인다, 아이 3명 만든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잡아라. 지금 뭐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다주택자가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종부세 논란이 앞으로 지금 완화된다, 이 논리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전혀 안 맞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네, 우리가 종부세를 완화해준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욱 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똘똘이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미지수죠. 차라리 1주택자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해준다,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똘똘이 한 채는 우리는 종부세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강화가 되든지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준다, 이 논리를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똘똘이 한 채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 지금 지금 문 대통령께서 지금 건축 문화 대상 상 받은 곳 이거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이 건축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를 보면은 국책기관들,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이거 국책기관이죠. 상승을 전망하고 지금 민간연구소도 다 상승을 전망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저는 큰 상승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네, 지금 내년 정도에는 보합이거나 지금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은 일부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보합이거나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론적으로는 차별화 양극화입니다. 차별화 양극화고,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민간연구기관은 항상 전년도가 올라가면은 다음에도 항상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도 항상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무엇입니까? 확률적 통계에서 과거 통계를 갖고 얘기하죠. 과거. 데이터가 항상 과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참고할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임장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거 부동산 플래닛 해서 이거 노후도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지도를 볼 때 우리가 노후도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몇 종 주거지인지 상업지인지 지적도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인지 준주거인지 아니면은 3종, 2종, 1종 주거지인지 지적도를 항상 보는 이 습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한 이런 빨간색 부동산 플랜이 들어가서 빨간색 이런 탐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도 탐색.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돈이 보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